자, 여러분, 이 금값이 뭐 폭락해서 걱정이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걱정이 안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조용하게 실물 금을 싹쓸이하는 중앙은행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6년에도 이제 조사한 게 나왔는데 결과가 역시나 이 중앙은행들이 실물 금을 순매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금 시장을 조용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그거와 상관없이 세계 중앙은행들은 그냥 자기의 속도대로 꾸준히 이 금을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그냥 꾸준히 금을 모아가고 있고, 특히나 이 신흥 시장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한국보다 더 못 사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도 지정학적 해지 수단으로 금을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부 국가들은 이 유동성과 이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명목으로 금을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계속 모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뭐냐면요, 역시나 이제 중앙은행의 금 매입 급증과 이 달러 패권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점점 탈달러화가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숨겨진 이 중국의 금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이 통화 질서가 올 겁니다. 이 지금 금을 모으는 이런 패러다임은요, 기존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유랑 달라졌어요. 이젠 진짜로 크게 이 기축 통화가 바뀌는 이 변혁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다 대비해서 지금 금 모으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런 걸 다 대비해서 모아가는 거거든요. 금이 단순히 올라서 그런 걸 모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그다음에 준비 자산으로 몇 프로의 비율만 이렇게 모으겠다 해서 모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 모으면은 뭐 그만 모으겠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기축 통화가 이제 바뀔 수도 있는 이 통화의 이 뭐라고 해야죠? 안정성이 떨어지는 시기에 이 자국 통화와 자국의 이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이 금을 모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어보면 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속도로 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 침공 이후 서방이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 이 3천억 달러를 동결시킨 사건이 전 세계 국가들에게 달러의 무기화를 이거에 대한 위험을 각인시켰죠. 이에 따라서 이제 중앙은행들은 22년, 24년 3년 연속 연간 1,000톤 이상의 금을 매입했으며 26년 1분기에는 지금 370억 달러어치의 이 역대 최고치의 이 금을 한꺼번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시면은요, 금 전략과 트래핀 딜레마 뭐 이런 걸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신흥 시장 전반에 걸쳐서 금 매입 기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이 세계 금협회는 26년 1분기 동안 중앙은행들이 순 244톤의 금을 추가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글로벌 귀금속 시장의 가격 변동성 심화에도 불구하고 1년여 만에 가장 빠른 속도의 축적이다. 그래서 계속 모아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26년에만 모은 것만 봤어도 지금 뭐 폴란드가 20.2톤, 우즈베키스탄이 16.5톤, 카자흐스탄이 뭐 6.5톤, 말레이시아가 5톤, 체코, 중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세르비아, 필리핀, 뭐 엘살바도르, 싱가포르 뭐 이런 데가 계속 모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체코 국립은행도 4월에도 금 2톤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6년에 8톤을 추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총 보유량이 이제는 79톤을 넘어섰으며 여전히 100톤의 목표를 향해서 상승 중이다. 그다음 폴란드, 인도, 중국, 우간다, 브라질, 체코 공화국이 계속 금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이유로 이렇게 금을 꾸준히 쌓아갈까? 왜 한국은행은 왜 금을 쌓아가지 않을까? 한국이 다 잘하는데요, 이 기축통화와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불안합니다. 물론 우리가 반도체나 그리고 코스피가 많이 오르면서 한국의 이 재평가가 시작되긴 하지만, 그래도 금이 이제 13년, 14년 동안 금을 한 톤도 매입을 안 했다는 게 그게 가장 지금 걸리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코소보 중앙은행, 이 코소보란 나라도 잘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여기 중앙은행도 역사상 처음으로 금을 외환보유고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소보 중앙은행은 공식 보유 포트폴리오에 금을 포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젊은 국가에게는 이 중대한 이종표다. 결국에는 코소보까지 모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가나나 뭐 이런 나라들, 나이지리아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 지금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들도 이제는 금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나 이 기축통화의 이런
불안함. 이제 기축통화가 점점 달러가 이런 뭔가 가치가 불안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선진국 국채들도 이제는 못 믿고 있잖아요. 이 선진국 국채 금리가 내려오지 않고 있고, 이제는 뭐 선진국 국채를 사라고 해도 서로 이제는 안 살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역시나 뭔가 이제는 믿을 만한 자산이 무엇인가? 그건 달러도 아니다. 그다음에 선진국 국채도 아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 금과 은으로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거겠죠. 이걸 우리나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거 뭐 반도체나 이런 걸 잘하는데 이런 경제와 이 기축통화 시스템에 대해서, 이 변화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서 조금 걱정입니다. 이런 못 사는 나라들도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후진국 이런 국가들도 이렇게 금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이렇게 발빠르게 행동을 안 하는지 좀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브라질도 지금 4년 만에 금을 43톤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 단 3개월 만에 43톤을 매입을 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금 보유고가 33% 급증해서 172.4톤으로 늘었고, 보유고 중 달러 비중이 72%로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즉 탈달러화를 브라질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계속 이 브릭스, 특히나 필두를 해서 탈달러화로 계속 가고 있는 지금 흐름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금 가격이 떨어졌네 뭐네 이 단기적으로 이걸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흐름이 길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금이 떨어져서 물렸어요, 그렇게 징징 대시는 분들은 제 거 그냥 보지 마시고 구독 취소하시고 그냥 가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좋은 정보를 드려도 파악을 못하고 뭐 이걸 샀다 팔았다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제 거 강의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른 거 들으시고요. 저는 이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물론 뭐 금이랑 은도 하지만 저는 주식도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ETF로 제가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뭐라고 해야죠? 이 은퇴를 준비하는, 노후 대비를 하는 이런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랑 이게 성향이 맞으셔야 돼요. 긴 호흡으로 존 버나드는 장기 투자한다. 그래서 장기 투자의 흐름으로 이 큰 거시경제의 이런 변화도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특히나 금과 은을 통해서 읽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재밌어서 이렇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요즘 막 터지는 뭐 전쟁이나 그다음에 거시경제의 흐름, 그다음에 AI 버블 이런 것도 다 풀어드리니까 여러분들 쭉 한번 시청해 보시고, 그다음에 저도 많이 이렇게 자료 찾아보려고 노력하니까 구독 한 번씩만 꼭 안 하신 분들은 한번 눌러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중앙은행이 지금 금 매입 현황을 보면요, 숫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지금 구조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자, 2010년에서 2021년 이 평균이 473톤이었어요, 연간. 그래서 기저선이었는데 지금 보면 22년에 1136톤, 그 다음에 23년에 1051톤, 24년에 1045톤, 그러니까 3년 연속 1000톤을 돌파했고 역대 1위 22년에요. 그 다음에 25년에 863에서 1100톤, 그래서 이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세계 금협회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6년에는요 지금 244톤이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건 뭐냐면요, 지금 집계 1분기 집계가 됐는데요, 분기 기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금협회에는 26년 전체 매입량을 750에서 850톤으로 예상하며, 이는 2010년, 21년 평균의 약 2배 수준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기 역대 최고면은요 더 많이 모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중앙은행의 43%가 26년에 이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이 불과 2년 전 29%에서 오른 수치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축통화가 이제는 빠르게 이제 바뀌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이제 미국, 이제 중국 정상회담이 열릴 거잖아요. 다음 주에, 이번 주라고 해야 되나? 이번 주에 열리잖아요. 그러면은요 더 급속도로 이 변화가 빨라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보고 뭐 너 좌파냐, 뭐 공산당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걸 인정 안 하고 투자하는 분들은 저는 대체 도무지 그 분들의 생각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저랑 안 맞으니까 그냥 그런 분들은 딴 데 가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국이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국제적인 리더로 이제는 더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여러분들이 물론 뭐 미국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미국의 정치 체제가 좋고 그런 분들 저도 좋아하는데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하는 걸 보면은요, 동맹국들이 못 믿고 다들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맹국 국가들 뭐 스페인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중국을 갔다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뭔가 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변화는
이거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깨우쳐 드리잖아요. 이런 정보들 제공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린 마음을 갖고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그게 또 쉽지가 않죠. 사람이란 게 자기의 이런 고정관념이 씌워져 버리면요 그쪽으로 확증 편향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건 틀린 거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많이 이제 세상이 치워보고 그다음에 이게 내 생각이 아니구나 이런 걸 당해 보니까 열린 사고로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런 거를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런 변화가 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 뭐 곧 뭐 엄청난 일이 터진다. 진짜 터진다니까요. 여러분들 매번 제가 막 엄청난 일이 터진다 이렇게 하니까 언제 터지냐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변화가 예전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없었잖아요. 이제 미중 협상이 그것도 제가 리뷰를 해드릴 텐데 프리뷰를 해드릴까 생각 중인데, 그 이후에 중국이 아마도 도약을 한번 보세요. 진짜 이거는 우리가 중국을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진짜 중국을 엄청 싫어하고 속된 말로 진짜 혐오까지 하는 이런 선동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랑 현실은 다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존 버나드는 현실을 파악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선동이나 이런 거 싫어합니다. 뭐 친일파 선동도 엄청나게 싫어하고요. 그다음에 친중파 막 이런 선동들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막 정치적 프레임 씌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엄청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그냥 진실을 얘기하고 중국이 좋으면 중국이 좋다고 하고 일본이 좋으면 일본이 좋다고 하고 미국이 좋으면 미국이 좋다고 하고 그런 거죠. 이 자유롭게 이게 의견을 교류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지금 금을 세계 여러 국가들이 매입을 하고 있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에서 25년까지 금을 가장 많이 매입한 이런 국가들이 나왔는데 역시나 중국이 가장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357톤으로 가장 많이 매입을 했고요. 폴란드가 314톤, 그다음에 튀르키예가 251톤, 인도가 245톤, 브라질이 105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금을 사들이는 나라는 단순히 반미 국가로 이 분류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정학적 스펙트럼이 넓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폴란드가 지금 보면 25년 전 세계 중앙은행 중 이 최대 금 매입국으로 이 연간 102톤을 매입을 했고요. 총 보유량이 550톤으로 ECB 여기에서 506톤을 넘어섰다, 추월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26년 1월에는 150톤을 추가 매입을 승인해 목표 700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인도도 지금 24년에 73톤을 추가했고, 영국에 보관 중이던 이 100톤을 본국으로 환수하고 있죠. 이제 이렇게 환수하고 있고, 프랑스도 뭐 120 몇 톤이죠. 그거를 미국에 있는 거를 본국으로 환수를 했죠. 그다음에 키르기스탄도 전체 외환 보유액 중 금 비율이 64.4%에 달한다고 하고 있고, 브라질은 지금 21년 이후 처음으로 25년 9월 지금 16톤을 추가 매입했다.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터키, 타지키스탄 이 중앙아시아 상하이 협력기구 SCO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에서 25년 사이에 이 금 보유량은 가장 크게 늘린 나라들은 대부분 신흥 시장국이거나 이 SCO 브릭스 블록과 이 교집합이 있는 나라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신흥 국가들도 이 지금 기축통화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빠르게 안 할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이 전략적 의미는 뭘까? 이 폴란드의 금 매입은 특히 상징적이거든요. 왜냐? 이 나토의 동쪽 측면에 위치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 국가인 폴란드는 금을 단순히 준비 자산이 아닌 국가 안보 자산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 아담 그와핀스키는 금은 어떤 국가의 이 소버린 리스크도 없는 유일한 안전 자산이라며,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된 지금 금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위험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폴란드가 EU 회원국임에도 지금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 통화인 이 질로티를 유지하며 EU의 이 재정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26년 초에는 이 방위비 조달을 위해 금 일부를 매각 후 재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 금 재정 운용의 이 전략적 도구로 이제 금 재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1분기 실제 이제 금 매입 국가는 어느 정도 매입을 했을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계금협회 자료 기준 26년 1분기 이 매수국 나와 있는데, 폴란드가 31톤, 우즈베키스탄이 25톤, 카자흐스탄이 12에서 13톤, 중국이 7톤,
체코가 5톤, 말레이시아가 5톤, 그다음에 과테말라가 2톤 뭐 이런 식으로 매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지금 폴란드가 31톤을 추가해서 총 582톤, 중국인민은행은 7톤을 추가해서 2,313톤으로 이렇게 지금 외환보유액의 9% 수준으로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달러와의 진짜 엔진은 뭘까? 22년이 전환점이었다. 특히나 뭐가 있었냐? 러시아 자산 동결의 나비 효과죠. 그래서 22년 2월에 이 서방은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죠. 그게 뭐냐? 러시아의 중앙은행의 이 해외 보유 외환 보유액의 약 3,000억에서 3,300억 달러를 동결한 것이다. 이거는 아무리 적국이라고 해도 이 통화는 이렇게 동결을 하면 안 되거든요. 서로 이제 국룰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통화의 신뢰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러를 무기화로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미국이랑 서방이랑 친하지 않은 국가들은 달러를 굳이 많이 모을 필요가 없겠구나. 왜냐 저렇게 동결이 돼버리면은 사용도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도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당시 러시아의 총 외환 보유액 6,130억 달러 중 약 절반이 단 며칠 만에 접근 불가 상태가 됐다. 이 중 대부분 뭐 약 2천억 달러는 이 벨기에의 유로클리어가 보관하고 있었다. 이 사건의 이 충격파는 러시아를 훨씬 넘어섰죠. 왜냐? 그걸 보고 있는 중국,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의 중앙은행들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오늘 러시아에 일어난 일이 내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고 달러 유로 자산 대신 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로 부상을 했다. 이것 때문에 금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가 지금 지고 있는 거죠. 저걸로 이 크리티컬하게 크게 저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는 달러가 무너지고 금이 이제 올라갔을 때 아마 저 사건을 엄청나게 비중 높게 아마 다룰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브릭스와 SCO 상하이 협력기구 이 금 기반 대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 브릭스 블록의 금 보유량은 집합적으로 6,000톤을 넘으며 러시아가 2,236톤, 중국이 공식 기준 2,298톤, 인도가 880톤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25년 10월 30일 이 브릭스는 1g의 금에 이 페그되고 40%, 그다음에 실물금 6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브릭스 통화로 된 유닛이라는 이 금 기반 결제 수단을 파일럿을 출시했다. 그래서 SCO 상하이 협력 기구는 25년 8월 중국 텐진에서 약 30개국을 초청해 탈달러와 위안화 결제 확대를 논의했으며 중국은 SCO 파트너인 러시아와의 이 무역 중 92%를 이미 자국 통화로 결제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브릭스 국가들은 현재 세계 표면적의 이 40%, 그다음에 인구의 48%를 차지하며 영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 생산량의 50%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 이들이 주도하는 금 기반 결제 시스템은 2030년까지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점점 탈달러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국은 지금 18개월 연속 금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1톤을 추가했다. 지금 중국의 중앙은행은 4월에 이 18개월 연속 금 보유고를 증가시켰으며 이는 최근 몇 년간 이 가장 긴 국가 주권 축적 연속 기간 중 하나로 연장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 통화의 불확실성 증가 속에서 이 준비 자산을 다각화하는 이런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4월에만 아까 8.1톤 이렇게 추가했죠. 18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역시나 정말 무서워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 그동안 지난 6개월 중 5개월 동안 지금 미국의 1위 수출품이 금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한번 다음에 봐 드려야겠네요. 야, 미국이 이제는 금을 수출을 하고 있다. 지금 중국인민은행은 오늘 4월 금 보유 데이터를 발표했으며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매입했다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이 숨겨진 금 전략은 뭘까? 이것도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이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니까 이 공식 수치는 중국이 25년 말에 2,306톤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나 이 독립 연구자들과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 수치가 일부에 불과하다. 그래서 독립 투자자들 있잖아요. 골드 분석해 주시는 분들, 골드만삭스도 있고 이런 다른 이런 분석 기관들은 추정 보유량이 어느 정도냐? 5,029톤이다. 그다음에 5,000톤이다.
공식의 10배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실제 매입 공식 발표에 10배 이상을 아마 매입을 하고 보유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5,000톤 그다음에 4,309톤 뭐 이렇게 해서 아마도 다 추정이긴 한데 이 정도를 할 것이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25년 중국의 실제 금 매입이 이 공식 보고치의 10배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예를 들어 11월 공식 보고는 약 1톤이었지만 추정 이 실제 매입은 10톤 이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25년 공식 보고 총량이 27톤이 실제로 10% 수준이라면 중국은 25년에만 270톤 이상의 금을 매입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중국 혼자서 전 세계 중앙은행 수요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저도 이거에 한 표를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매입을 하면은 아마 서방에서 딴지를 거니까 아마 몰래 공식 발표와 다르게 진짜 10배 이상을 매입을 하거나 아마 보유를 하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조용히 매입을 하고 있고요. 왜 숨길까? 이 의도적으로 왜 중국은 금 보유량을 축소 발표할까? 첫째는 뭐냐면 이 금융 전쟁의 선제적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갑자기 우리는 실제로 1만 톤을 가지고 있다 발표한다면 이는 이 달러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을 선언한 것이다. 그래서 금 가격은 이 급등하고 달러 가치는 폭락하며 미국은 즉각 금융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다는 이런 논리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이 자기 파괴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여전히 이 3조 달러 이상의 미국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달러를 공격하면 지금 자신이 보유한 자산 가치도 하락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달러 자산 아직 다 점진적으로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판 다음에 이 금을 축적을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하지 않을까. 그리고 셋째는 또 이 도광양의 실천이죠. 이게 뭐냐? 중국의 전통 전략 철학인 이 빛을 숨기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 그러니까 조용히 이 와신 상담한다. 그래서 원칙이 금 전략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달러 시스템이 스스로 약해지기를 기다리며 그 과정에서 조용히 대안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미 달러 시스템은 점점 더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망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2007년부터 자국민에게 금 보유를 권장해 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공개되는 시점의 의미는 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금 보유량의 진실을 드러내는 시점은 이 미국과의 실질적 충돌, 그러니까 금융 전쟁, 대만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이렇게 공개를 해야 당연히 미국에 충격을 주겠죠. 역사적으로 금은 이 전쟁의 도구였다. 그래서 22년 서방의 이 러시아 자산 동결이 이 달러 무기화의 이 사례라면 중국의 이 금 공개는 그에 대한 이 금 무기화의 이 대응 카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기축 통화라는 게 이 달러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이 뭐냐? 이 트래핀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트래핀 딜레마가 뭐냐? 여기 나와 있거든요. 1959년 벨기에 출신 예일대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피는 미 의회에서 이 브레튼 우즈 체제에는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그의 논리는 간단하고 치명적이었다. 이 준비 통화 발행국은 세계에 그 통화를 공급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이 무역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데 이 적자가 쌓이면 통화 신뢰도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계의 이 유동성, 이 돈을 뿌려야 되잖아요. 달러를 뿌리려고 하면요. 결국에 달러 공급을 늘려야겠죠. 늘리고 그다음에 뿌려야 되니까 무역 적자를 감수해야 되잖아요. 달러를 주고 원유를 사오고 달러를 주고 이 중국의 공산품이나 아니면 세계 여러 가지 한국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사오거나 이렇게 하면서 달러를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달러가 많이 뿌려지면 뿌려질수록 결국 트래핀의 딜레마가 뭐냐? 신뢰도가 떨어진다. 왜냐? 부채가 늘어나고 달러가 더 많이 찍어낼수록 그 가치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순은 현재도 그대로 작동 중이다. 미국의 이 상품 무역 적자는 현재 연간 약 1조 달러 수준이다. 그래서 달러를 준비 통화로 유지하려면 세계에 이 달러를 공급해야 하고 이는 미국이 만성적 무역 적자를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역설적으로 이 무역 적자가 제조업의 해외 이전을 촉진했고 미국 내 금융화를 가속시켰다. 이게 문제죠. 미국은 지금 탈산업화, 탈제조국이 되면서 기반이 없어요. 이 실물 기반이 없고 그냥 너무 금융화로 돼버려서 금융 버블로 펌핑이 돼버렸죠. 이게
한 번에 무너지면 진짜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미국의 이 반대되는 국가들이 어디죠?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제조업을 키우고 있고 금을 엄청나게 모아가고 있죠. 네, 한국도 여기 지금 위험해서 금을 매수하지 않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제조업을 탄탄하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미래도 밝다 앞으로. 근데 저는 미국의 미래가 조금 이 달러가 만약에 흔들린다고 하면요 어두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주식이 지금은 좋긴 좋은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좋을까? 이거는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정 모르겠다 하시면은 금과 은이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만 꾸준히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의 리쇼어링과 딜레마의 악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조업의 리쇼어링 정책으로 지금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게 이 트래핀 딜레마와 정면으로 충돌하죠. 왜냐 제조업을 국내로 되돌리려면 달러 강세를 약화시켜야만 하지만 달러의 약세는 이 준비통화의 지위를 훼손하죠. 또한 세계에 이 달러를 공급하는 주요 경로인 이 무역 적자를 줄이면 이제 세계의 달러 부족이 심화된다. 이 근본적 모순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달러의 이 준비통화 지위를 일부 양도하는 것인데 금이 이제는 그 중립적 대안으로 부상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부상할 수가 있다는데 달러가 무너지면 과연 이 미국이 버틸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더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디 셀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국가들이 금을 비축하고 있는가? 이 주디 셀튼이라는 사람은 이 트럼프 행정부 때 지금 옆에 이런 자문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금을 사냐? 이 핵심은 달러 회피와 제재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이 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느 나라의 금은 어느 나라의 부채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결제망에 묶여있지도 않으며 동결 제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준비 자산이다. 특히나 이 러시아 제재 이후로 이제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자산도 정치적 리스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더 크게 의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다들 이렇게 유로를 제치고 달러 다음으로 2위 준비 자산이 돼버렸다. 금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커지고 있고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는 건 금값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이 달러 중심 질서가 흔들릴 때 이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다. 이거를 요즘 아시는 분들이 금 투자하시는 깊게 하시는 분들 말고는요. 그냥 주류 경제 있잖아요. 그냥 주식만 보시고 거시적인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만 보시는 분들은 이걸 몰라요. 달러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지금도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네, 존 버나드는 눈치채고 있죠. 나중에 맞으면 제가 해지할 테니까 저 좀 이렇게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어디에 보관하느냐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 금을 산다 이런 거는 뭐 그냥 행동이 되겠지만 이 보관 장소에 정치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많은 나라가 금을 뉴욕 연준, 그다음에 런던, 스위스 같은 이 해외 금 허브에 보관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래, 청산, 이 보안 측면에서 이게 편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맡긴 금이 위기 때 정말 내 금으로 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인도도 영국에서 금을 가져왔잖아요. 한국도 전량 금을 영국의 런던 여기 은행에 영란은행에 갖고 있는데 그거 전량 가져와서 한국은행에 보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을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해외에 맡긴 게 과연 우리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최근 인도 중앙은행도 여기 나와 있죠. 25년 10월에서 26년 3월 사이에 104톤의 금을 인도로 지금 이전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이는 금 가격 상승과 외환 보유의 구성 변화 속에서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변화를 꾸준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한국이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값 예상이 있거든요. 이 JP 모건은요 26년에 금값이 6,300달러가 될 것이다. UBS는 6,200, 불장일 때는 7,200까지 갈 것이다. 웰스파고는 여기 지금 6,100에서 6,300, 그다음에 도이치뱅크는 6,000달러, 골드만삭스는 5,400, 그다음에 스티븐 행크는 6,000에서 7,000달러 이렇게 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버 이 불장 케이스일 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35에서 309달러까지 간다고 합니다. 실버가 은이요. 그다음에 시티그룹은 150달러. 그다음에 케이스 노이마이어는 지금 보면 100에서 130달러까지 간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도 지금 보면 역사적 전환점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과 은 여러분들 둘 다 나눠서 보시면 안 돼요.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은은 지금 25년에 약 130에서 150% 상승하며 1980년 이후 최고 성과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역사적 저항선이 온스당 50달러를 돌파한 후 현재 지금 약 75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26년 은 평균가를 이 온스당 81달러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은의 특성은 이 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금이 부의 저장 수단이라고 하면은 은은 이 부의 저장 수단과 산업 소재의 이중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반도체 등 이 수요가 이제 은의 구조적 수요를 뒷받침하며 6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5년 연속이라 이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강세장 후반부에는 이 은이 금을 추월하는 경향이 있으며 은광 주식은 그보다 더 큰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한다.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은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명한 테더 있잖아요. 테더도 금을 모으고 있다고 하면서 디지털 달러도 금을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인증이 된 거죠. 스테이블 코인 기업의 이례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가 20년 1분기에 6톤의 금을 추가 매입을 해서 총 보유량이 132톤, 약 198억 달러 상당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USDT와 뭐 이렇게 이런과 합한 이 테더의 총 금 보유량은 154톤으로 이를 국가 단위로 비교하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이 금 보유 순위 상위 20위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더는 지금 25년 한 해 동안 주당 최대 2톤씩 금을 매입하기도 했으며 25년 순이익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러 기반의 이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왜 금을 사는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 달러 시스템의 리스크 헤지다. 그래서 재무제표 다변화를 통해서 USDT가 이 중거하는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전화폐 선언입니다. 그래서 달러 국채로 이 수익을 올리면서 금을 보유함으로써 실질 가치 저장에 대한 신뢰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거다. 그래서 테더가 지금 미국 국채 1220억 달러, 이 1220억 달러 지금 이걸 보유해 세계 최대의 지금 국채 보유자 중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중앙은행 수준의 이 금을 쌓는 행보는 달러 시스템의 수혜자조차 이 그 시스템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테더조차도 지금 금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게 이렇게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이 뭐 떨어진다는 거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금의 본질은 뭐냐? 역사적 철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모든 준비 통화의 공통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역사상 지금 이 모든 준비 통화는 결국 금과 은으로 연계되었죠. 고대 리디아 금화, 그다음에 그리스 드라크마, 그다음에 로마의 아울레우스, 이슬람 디나르, 베네치아 두카트, 그다음에 스페인 레알, 이런 지금 그다음에 영국의 파운드 모두 귀금속 태환성 기반, 그러니까 금태환으로 신뢰를 구축했다가 나오고 있고요. 1971년 닉슨의 금태환 정지 이후 순수 법정화폐 시대가 열렸지만 이는 인류화폐의 역사상 5,000년 중 50여 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다 금 기반으로 지금 5,000년 이상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의 쓸모없음이 이 가치 원천이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금의 화폐적 가치는 산업적 유용성이 낮기 때문에 유지된다. 전체 금 소요 중 이 산업용으로 쓰이는 거는 약 6%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되지 않고 쌓이기 때문에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의 총량이 이미 알려져 있고 이 공급이 예측 가능하다. 그래서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으며 어떤 정부도 이 소유자의 이 동의 없이 디지털로 이제 몰수할 수 없다. 실물 금이니까요. 전쟁으로 뺐거나 그러지 물리적으로 뺏지 않는 이상 디지털적으로는 뺏을 수 없죠. 해킹이나 이런 걸로는. 그다음에 50년 후 금융 사학자들이 2020년대 국가적 금 쏠림을 돌아볼 때 이는 달러 무기화 이후 자기 방어의 합리적 반응이라고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나중에는 기록될 수도 있다. 이거를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완전 금 본위제로 갈 것이냐? 그거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 그 정도로 금이 많지 않고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근데 20세기 금 교환 이 표준이 실패한 이후 금의 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 규율 실패 때문이었는데요. 다만 이 브릭스는요, 유니처럼 금을 신뢰의 앵커로, 그러니까 3대 그 위에 이 디지털 결제
이제 레이어를 올리는 이 하이브리드 금 연계 시스템 이거를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거든요. 각자 이제 금 보유고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환율을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원자재를 더해서 그래서 이는 세계가 중립적인 금 기반 결제 시스템을 수용함으로써 트래핑 딜레마를 우회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 구조적 강세장의 현재 위치가 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의 이 금매입 급증은 개별 투기가 아니라 국제 통화 질서의 재편을 반영한다. 이게 가장 여러분들 밑줄 긋고 꼭 외우세요. 이 기축통화, 이 질서 재편을 반영을 한다. 그래서 22년 이 러시아 자산 동결, 이 달러 무기화 리스크 인식을 하면서 중국은 조용히 금을 비축하고 있고 브릭스는 지금 대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테더 같은 민간 기관도 금을 편입하고 있다. 이 모든 흐름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네, 금 가격은 단기 조정은 겪을 수 있다. 2000년대 이 강세장에서도 중간에 폭락이 있었다. 그러나 구조적 동인, 이 중앙은행의 수요, 그다음에 달러 신뢰 약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탈달러화 이것은 이 지금 어느 것도 해소되지 않았다. JP 모건의 2026년 목표가가 500달러, 5,000달러 죄송합니다. 장기 목표는 6,000달러고 그다음에 야르데니 리서치에서는요 10,000달러를 전망을 하고 있다. 이 구조적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금을 가진 자가 규칙을 만든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순간 세계의 규칙이 어떻게 다시 쓰이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고에 쌓이는 노란 금속 여기 나와 있죠. 노란 금속의 무게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노란 금속을 많이 모으면은 뭔가 큰 이런 뭐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제 거 링크도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시세도 한 번씩 실물금이나 실물은 파악을 해 보시고 아니면 뭐 제 거 링크로 들어가셔서 다른 거 뭐 여러분들 생필품 사주시면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금값이 폭락을 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지금 보면 중앙은행들의 매수가 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탈달러화, 그다음에 달러의 신뢰도 훼손, 그다음에 미국의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패권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 다각화 시대가 열리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만 봤을 때도 금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이런 얘기 뉴스나 최신 뉴스들 가져올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제 좋은 내용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